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여기 오시는 게 저희한테 좀 부담이에요. 그 말은 남편의 이주기 기일 아침 조문을 온 동생 유리의 입에서 나왔다. 한서진은 향을 피우던 손을 멈췄다. 손가락 끝에서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귀를 의심했지만 유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언니도 이제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야지. 맨날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 부르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언니도 못 나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다. 반론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참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조화 앞에 놓인 국화가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향 연기는 그 옆을 조용히 올라가다가 허공에서 사라졌다. 유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조문은 15분 만에 끝났고 현관문은 소리도 없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서진은 그 닫힌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서진은 61였다. 30년 넘게 지역 사립대 음악학과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다. 첫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29이었으니 교단 위에서 보낸 세월이 삶의 절반을 넘었다. 학생들이 바뀌고 교수진이 바뀌고 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동안에도 서진은 그 자리에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는 자세로. 남편 박준호는 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지는 않았다. 오래 아팠고 오래 버텼고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놓았다. 그 과정을 서진은 곁에서 지켜봤다. 병원 복도, 새벽 수액, 산소 호흡기 소리.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막상 남편이 없어진 자리의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퇴임식은 남편이 떠난 해 가을에 있었다.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고 후임 교수들이 케이크를 준비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내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기다리는 건 오직 정막이었다. 분당의 단독주택은 생각보다 컸다. 아니, 언제나 컸었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다. 거실, 침실, 서재, 주방. 공간이 너무 많았다. 발소리가 울렸다. 피아노가 놓인 거실은 울림이 좋은 구조였지만 요즘은 뚜껑을 닫아뒀다. 건반 위에 먼지가 얇게 쌓이는 동안 서진은 그것을 닦지 않았다. 닦는다는 건 다시 연다는 뜻이었고 연다는 건 소리를 낸다는 뜻이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남편이 즐겨 두르던 베이지색 코트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서재 책상 위에 찻잔, 읽다 멈춘 책, 연필. 서진은 정리를 시작하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물건들 앞에서 멈췄다. 치운다는 건 지운다는 것 같았다. 지운다는 건 인정한다는 것 같았다. 서진은 아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 사라진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다. 외출했다가 돌아올 것 같았다. 기일 의례가 끝난 오후 서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유리의 말이 아직 귀 안에 맴돌았다. 부담. 그 단어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가. 교수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혼자 남겨진 이후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말을 삼켰고 슬픔을 안으로 끌어안았다. 그런데 그것도 부담이 된 모양이었다. 존재 자체가. 눈이 감겼다. 졸음은 아니었다.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힘들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다. 유리는 방금 갔고 다른 지인들은 기일 전날에 이미 연락을 끊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류 봉투를 든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50을 앞둔 듯한 얼굴에 말수가 적어 보이는 눈빛이었다. 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지하 배관 점검 때문에 잠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현이었다. 49. 건물 관리업체 소속 설비기사.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도현은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조용히 점검을 마쳤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와 배관 경로를 확인할 때 서진은 소파에 앉아 그가 움직이는 것을 물끄러미 보았다. 그는 물건을 건드릴 때 조심스러웠다. 작업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효율적인 움직임과 달리 어딘가 천천히 살피는 태도가 있었다. 집안의 물건들에 무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돌아가기 전 그가 말했다. 집이 오래된 구조라 습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면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혼자 사시면. 그 말이 공기 중에 잠깐 머물렀다. 단순한 조언이었다. 직업적인 멘트였을 것이다. 그런데 서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오늘 유리가 쏟아낸 말들과는 달리 그 한 문장에는 가시가 없었다. 비난도 동정도 충고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보고 말하는 담담함이 있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진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물이 나오기 전에 고개를 돌렸다. 도연은 배관 문제로 그 후에도 몇 번 더 집을 방문했다. 오래된 배관이라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물건에 손을 댈 때도 바닥에 공구를 내려놓을 때도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 어느 날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도연이 신발을 신으려는 찰나였다. 피아노 소리 시끄럽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오래 안 쳤는데. 서진은 왜 그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변명처럼 들렸다. 도연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다시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도연은 그냥 문을 나섰다. 서진은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다시 쳐도 된다. 누가 허락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서진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서진은 피아노를 많이 치지 않았다.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집에서 연주하는 건 달랐다. 가르치는 건 학생을 위한 것이었고 집에서 치는 건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위한 것을 하는 법을 잊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소리를 내면 병실에서 쉬어야 할 사람을 깨울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벼운 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도연의 그 한마디가 닫힌 뚜껑 앞에 선 서진의 손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뚜껑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렸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음에는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서진은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방 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내버려뒀다. 조명을 켜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으로 충분했다. 남편이 없어진 이후 저녁마다 조명을 켜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누구를 위해 밝혀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어둠이 무겁지 않았다. 배관 점검을 나온 그 남자가 남기고 간 말. 다시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것인지 서진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오랫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허락이 아니었다. 그냥 봐준 것이었다. 닫아둔 뚜껑을 열어도 된다고, 소리를 내도 된다고, 그냥 봐준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은 가라앉지 않았다. 서진은 배관 점검 일정이 언제 다시 잡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멈췄다. 스스로에게 웃음이 났다. 배관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먼저 연락할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진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올려 차를 끓였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그런데 오늘은 2개의 잔을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다. 그 행동을 하고 나서 한참 서 있었다. 왜 2개를 꺼냈는지 서진은 알 것 같았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유의 눅눅하고 무거운 오후.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굵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진은 오전부터 거실 창가에 앉아 그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하 배관이 터졌다는 연락이 온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였다. 서진이 전화를 받고 지하실을 확인했을 때 이미 배관 연결부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거실 한편 마루가 물기를 머금었다. 서진은 대걸레를 꺼내 닦기 시작했다. 도연이 급히 달려온 건 30분 후였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공구통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배관 쪽으로 움직이면서도 물기가 번진 마루를 눈으로 짚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빠른 손으로 수건을 찾아 물이 더 번지지 않도록 임시로 막았다. 그 사이 서진은 대걸레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손이 느렸다. 시선이 마루가 아닌 창밖 빗줄기로 향해 있었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도 이런 비가 왔다. 그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뒤에서 둔한 소리가 났다. 쿵. 돌아봤을 때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느꼈던 공기의 온도, 비냄새, 접시를 떨어뜨린 감각. 모두 지금 이 순간과 겹쳤다. 서진의 무릎이 먼저 꺾였다. 대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허리를 숙이고 손을 마루에 짚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다. 도연이 돌아봤다. 그는 잠깐 서진을 보더니 배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주방에서 수건을 찾았다. 물기를 닦고 작업 도구를 옆에 내려놓고 그리고 조용히 서진의 옆에 앉았다.
무릎을 세우고 서진이 앉은 자세와 같은 높이로. 괜찮으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내뱉은 말이었다. 2년 동안 문상객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유리 앞에서 괜찮다고만 해왔던 서진이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무언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날 감정이 터졌다. 말이 쏟아졌다. 남편에게 미안한 것들, 더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자책,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지쳐서 그의 손을 오래 잡아주지 못했던 날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잠자리에 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것에 공허함. 그 공허함이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도연은 끼어들지 않았다. 조언도 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냥 거기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진을 더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말을 막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이 더 잘 나온다는 것을 서진은 처음 알았다. 한참 후 도연이 입을 열었다. 혼자 버티셨네요. 그 한 문장이었다. 수고하셨다는 말도, 힘내시라는 말도, 다 잘 될 것이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봐준 말이었다. 그동안 버텨왔다는 사실을 알아봐주는 말이었다. 그 알아봄이 서진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먼저 떨렸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크기가 너무 커서 몸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 도연은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을 내밀지도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그 거기 있음이 오히려 더 고마웠다. 배관은 그날 저녁 늦게야 수리가 끝났다. 며칠 후 서진이 먼저 연락했다. 문자 한 줄. 커피 한 잔 괜찮으시면. 발신하고 나서 휴대폰을 뒤집어 놨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았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답장이 왔다. 가겠습니다. 2글자뿐이었지만 서진은 그 2글자를 몇 번이나 읽었다. 도연이 온 건 이틀 후 오후였다. 서진은 커피를 내렸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별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렸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다. 서진이 먼저 말했다. 도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저도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도현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 씨. 이름이 불렸다. 그게 이상하게 달랐다. 교수님도 선생님도 사모님도 아니었다. 그냥 이름. 자신의 이름인데 왜 낯설었는지 서진은 그 순간에야 깨달았다. 오랫동안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늘 역할로 불렸다.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그냥 서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귀가 뜨거워졌다. 서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도연은 이혼 경력이 있다고 했다. 10년 전 사업이 무너졌고 가정이 따라서 무너졌다고. 빚을 갚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지금은 현장을 전전하며 일한다고. 말이 짧았다.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오랜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는 걸 서진은 느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받았다. 전 아직 안 익숙해요. 두 사람 사이에 그 말이 머물렀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서로 같은 종류의 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보다 먼저 알 수 있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서진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무의식적인 발걸음이었다. 닫힌 뚜껑에 손을 얹었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열었다. 뚜껑이 올라가며 먼지가 빗속에 흩어졌다. 서진은 의자를 당겨 앉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차가웠다. 그러나 닿는 순간 익숙한 감각이 올라왔다. 한 음이 울렸다. 낮고 둥근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도현은 뒤에서 조용히 그것을 들었다.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한 음 뒤에 다음 음이 이어졌다. 서진의 손이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움직였다. 곡이 되진 않았다. 그냥 음들이었다. 그런데 그 음들이 방 안을 데웠다.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도연이 돌아갈 때 서진은 현관까지 배웅했다. 신발을 신으면서 도연이 말했다. 잘 쳤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다. 그러나 서진은 그 말이 집안에 한동안 남아있을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 서진은 피아노 앞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뚜껑을 닫지 않았다. 건반 위에 다시 손을 얹었다. 처음 한 음이 아니라 이번엔 두 음, 세 음. 음들이 이어졌다. 곡이 되진 않았다. 그냥 서진의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들이었다. 30년 동안 건반 앞에 앉아온 손의 기억. 그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쯤 서진은 연주를 멈췄다.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다. 집안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남편의 사진도 코트도 서재의 찻잔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공기가 달랐다. 아까 울렸던 음들이 아직 방 안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도연이 다시 왔을 때 두 사람은 주방에 함께 있었다. 서진이 국을 끓이는 동안 도연은 상을 차렸다. 그릇 위치를 물어보지 않고 장을 열어 찾았다. 서진의 부엌을 몇 번 왔다고 이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자연스러움이 서진을 놀라게 했다. 이 공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눴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도연이 점검하다 만난 특이한 배관 구조 이야기. 서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었다. 오랫동안 밥상머리에서 웃은 적이 없었다는 걸 웃으면서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일어나려는 순간 서진이 말했다. 음악 조금 더 들어요. 도연은 잠깐 서진을 봤다가 다시 앉았다. 서진이 레코드를 올렸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였다. 바늘이 내려앉고 음악이 흘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그것을 들었다. 음악이 방 안을 채우는 동안 서진은 도연의 손을 봤다. 무릎 위에 놓인 그 거칠고 넓은 손. 일하는 손이었다. 평생 뭔가를 쥐고 살아온 손. 서진은 시선을 거뒀다. 창밖을 봤다. 음악이 끝나고 도연이 일어섰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다음에 또 와도 됩니까? 서진은 그 말이 배관 점검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졌다. 산책이 시작된 건 도연이 먼저 제안했다. 배관 점검을 마치고 나서 날씨가 좋다고 말했고, 서진이 그러면 잠깐 나갈까요? 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이었다. 첫날은 둘 다 말이 별로 없었다. 그냥 걸었다. 걸으면서 같은 것들을 봤다. 가로수, 벤치,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을 함께 먹게 된 건 어느 날 서진이 찌개를 너무 많이 끓였기 때문이었다. 혼자 먹기 많으니 같이 드시겠냐고 물었다.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 먹는 찌개는 맛있었다. 서진은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었는데 마주 앉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른 것인지 처음 알았다. 밥맛이 달랐다. 음악을 듣기 시작한 건 서진이 레코드를 꺼내면서부터였다. 도연이 오면 소파에 앉아 서진이 레코드를 올리는 걸 바라봤다. 바늘이 내려앉는 순간 음악이 흘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었다. 슈베르트, 드뷔시, 가끔은 오래된 가요. 음악이 끝나면 다음 곡을 올리기도 하고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침묵 안에 있기도 했다. 서진은 도연이 올 때마다 눈치채는 것들이 생겼다. 작업복이 항상 세탁되어 있다는 것. 손은 거칠지만 손톱이 깔끔하다는 것. 커피를 마실 때 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는 것. 웃을 때 눈 주변이 먼저 접힌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마다 서진은 가슴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다. 아직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두려웠다.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서진이 피아노 앞에 앉는 자세를 기억했다. 커피를 내릴 때 항상 컵을 먼저 데운다는 것. 이야기하다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 슬픈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 그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알고 있었다. 그러다 유리가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서진이 도연과 함께 공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유리는 눈으로 보았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굳어졌다. 도연이 자리를 피했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짧게 인사하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유리가 입을 열었다. 언니, 요즘 집에 남자 드나든다는 말이 돌던데. 동네 부동산 중개사한테 들었어. 유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이 정해진 사람의 날이 서 있었다. 서진은 숨지 않았다. 만나고 있어. 유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설비 기사래. 응. 언니 제정신이야? 그 사람 배경 알아? 사람이야. 사람이면 다야. 목적이 뭔지 어떻게 알고. 갈등은 빠르게 번졌다. 유리는 재산 얘기를 꺼냈다. 서진 명의의 집, 남편이 남긴 예금, 노후 자금. 지키자는 명분으로 통제를 시도했다.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복잡해져. 법적으로. 내 인생이야. 유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형부 체면은 집안 어른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화를 냈다.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올라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다. 나 평생 체면으로 살았어.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화나도 참고, 슬퍼도 괜찮다 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그거 이제 그만할게. 유리는 입을 다물었다. 말에서 지는 게 아니었다. 언니의 눈빛이 낯설었다. 예전의 서진이 아니었다. 참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 대화를 도연이 들었다. 집 밖으로 나갔다가 현관 앞에서 뭔가 잊었다 싶어 돌아오던 참이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자신의 이름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 그는 문 밖에 한참 서 있다가 유리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계단 쪽으로 비켰다. 서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가 계단 쪽에 서 있는 도연을 발견했다. 들었어요? 예. 서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저 때문에 가족이랑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 안에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진을 위한다는 결심이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번엔 내가 선택해요. 도연은 한동안 서진을 바라봤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말하려다 멈췄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갈등이 남긴 불편한 감정들은 밥 냄새와 함께 조금씩 가라앉았다. 도연이 설거지를 했다. 서진은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았다. 좁은 주방이었다. 팔꿈치가 가끔 닿았다. 닿을 때마다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다. 그 다음이 오래 남았다. 도연이 집을 나선 뒤 서진은 오래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 빈 커피잔 2개. 서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2잔을 가지런히 나란히 세웠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는데 왜인지 손이 잠깐 머뭇거렸다. 유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목적이 뭔지 어떻게 알고. 서진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목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목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증명할 수 없었다.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느꼈다. 도연이 집에 오는 날 저녁이 다르다는 것을. 음악을 들을 때 그의 옆에 있는 게 좋다는 것을.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이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그것들을 합산하면 무엇이 되는지 서진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리는 달랐다. 유리에게 그것은 이미 위험한 무언가였다. 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과 통제하려는 마음이 뒤섞인 채였다. 서진은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었다. 유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진 않았다. 며칠 후 서진은 도연에게 먼저 전화했다. 일부러 배관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냥 안녕하냐고 저녁 드셨냐고 물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먹었다고. 서진도 먹었다고.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같은 저녁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두 사람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산책 가실 수 있어요? 내일. 도연이 먼저 물었다. 서진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동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혼자인 밤이었지만 이상하게 덜 적막했다. 내일 산책이 있다는 것만으로 오늘 밤이 다른 무게를 가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됐다. 그냥 이것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만은 분명했다. 산책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졌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긴 코스를 걸었다. 말도 조금씩 많아졌다. 도연이 어릴 적 살던 동네 이야기를 했다. 충청도 작은 마을이었다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도연은 어린 시절부터 손에 흙이 묻어 있었다고.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연의 손을 봤다. 거칠지만 단정한 그 손.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온 손이었다. 서진도 말했다. 피아노를 시작한 건 7살 때였다고. 처음에는 억지로 배웠지만 10살이 넘으면서 좋아졌다고. 손가락이 음을 기억하는 그 감각이 좋았다고. 도연은 말없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서진은 느꼈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과 그냥 듣는 척하는 사람은 달랐다. 도연은 전자였다. 그 산책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층이 생겼다. 얇고 투명한 층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서로를 부르는 이름, 서로의 커피 취향, 함께 들은 음악들, 나눈 이야기들. 그것들이 쌓여서 무언가가 됐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커졌다. 유리가 다시 온 건 일주일 후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험 일을 하는 지인을 데려왔다고 했다.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서진은 그 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유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다. 도연의 과거를 조사해 왔다는 것도 종이 한 장을 꺼내는 순간 알았다. 사업 실패 이력 있어. 채무 기록도 아직 서류에 남아있고. 언니, 이거 알고 있었어? 종이에는 10년 전 도연의 신용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잠깐 바라봤다.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이 한 사람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증거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몰랐다. 하지만 놀랍지 않았다. 도연이 그것을 숨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도연에게 물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빚이 있었어요? 도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실패했습니다. 빚도 졌고요. 다 갚았습니다. 짧고 분명했다.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냥 있었던 일을 말했다. 왜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선생님이 흔들릴까 봐서요. 서진은 그 대답 앞에 잠깐 멈췄다. 흔들릴까 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를 위해 숨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숨긴 것이었다.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도연이 덧붙였다. 선생님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서진은 오래 그를 바라봤다. 알아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형부 쪽 친척들이 알게 됐어.
아버지 산소 벌초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대. 서진은 창가에 기대어 그 말을 들었다. 창밖에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나는 손떼. 진심이야. 유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서진은 알았다. 그게 더 어려웠다. 나쁜 마음이었다면 차라리 쉬웠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밤새 고민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어두운 피아노 앞에 앉았다. 뚜껑은 열지 않았다. 잃을 것들을 하나씩 세었다. 동생과의 관계, 친척들의 시선, 남편의 이름 옆에 남겨질 말들. 그것들이 무거웠다. 분명히 무거웠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다. 도연이 오는 날의 저녁밥이 맛있다는 것. 음악을 들을 때 눈을 감는 그의 모습.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그것들이 가볍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 서진은 전화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쌌다. 꼭 필요한 것들만. 악보 한 권, 옷 몇 벌, 세면도구. 가방이 생각보다 금방 찼다. 이 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적었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했다. 도연의 오피스텔은 지하철역에서 2블록 거리였다. 오래된 건물, 낮은 층수, 좁은 복도. 도연이 문을 열었을 때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서진을 보고 눈이 커졌다. 오셨습니까?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도연은 말없이 문을 더 넓게 열었다. 오피스텔 안은 작고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와 책상이 거의 붙어 있었고 작은 냉장고 옆에 2개의 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창문 하나. 그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다. 분당의 단독주택 창문으로 보이던 정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저녁을 도연히 차렸다. 찌개 하나, 반찬 2가지. 작은 냄비에서 끓인 된장찌개였다. 서진은 그것이 맛있었다. 분당의 넓은 부엌에서 혼자 차리던 밥보다 이상하게 훨씬 맛있었다. 불편하죠? 아니요. 진심이었다. 불편한 건 공간이 아니었다. 불편했던 건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한 집이었고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저녁이었다. 도연은 밤에 소파에서 잤다. 서진이 침대를 쓰겠다고 했다. 서진은 익숙하지 않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다. 골목에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정막보다 나았다. 사흘째 새벽 서진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도연을 보았다. 어깨가 넓어서 발목이 소파 밖으로 나와 있었다. 팔 하나를 이마에 얹고 자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다. 서진은 침실에서 담요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덮어줬다. 그 순간 도연이 눈을 떴다. 서진이 담요를 막 내려놓으려던 참이었다. 2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도연의 눈이 아직 잠기운이 묻어 있었다. 그 눈이 서진을 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진은 손을 걷었다. 도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2 사람은 잠깐 그렇게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었다. 자요, 서진 씨. 도연이 낮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오래 잠들지 못했다. 방금 그 눈빛을 생각했다.
그 눈빛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알 것 같았다. 알고 싶지 않은 것도 같았다. 그러나 이미 알아버렸다. 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서진은 그 밤 몸으로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눈을 떴다. 오피스텔의 아침은 분당과 달랐다. 골목 소리가 먼저 들렸다. 오토바이 소리, 이른 출근길의 발소리, 편의점 앞에서 나누는 짧은 목소리들. 그것들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분당의 집에서는 새벽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이 세상 밖에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침대 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때는 당연했다.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다. 지금 이 소리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있었다. 도연이 침실 문 앞에서 말했다. 커피 드실 수 있어요. 나갈게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커피 2잔, 창문 너머 골목, 이른 아침 햇빛. 말이 없어도 됐다. 이 조용함이 편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같은 아침을 함께 보내는 조용함이었다. 도연이 먼저 출근했다. 작업복을 입고 공구통을 들고 서진을 한번 보고 나갔다. 그 한 번의 눈빛 안에 오늘 하루 잘 있으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혼자 남겨진 오피스텔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이 작은 공간을 자세히 살폈다. 책상 위에 기술 자격증 서류들, 작은 선반에 올려진 책 몇 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손목시계, 도연의 물건들이었다. 그 물건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물건들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 이 사람은 정돈된 사람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서진은 그것을 물건들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오후에 유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디 있어? 서진은 잠깐 바라보다가 답하지 않았다. 답해야 할 말이 없었다. 유리가 원하는 대답은 집에 있다는 말이었을 것이고 그건 거짓말이었다. 진실을 말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다. 작업복에 땀이 배어 있었다. 손을 씻고 나와 냉장고를 열었다. 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가 할게요. 서진이 일어섰다. 잘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재료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도연이 자리를 비켜줬다. 서진이 요리를 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오피스텔 부엌은 좁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 있었다. 서진이 요리하는 동안 도연은 식탁을 닦고 반찬통을 꺼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서진은 생각했다. 분당의 넓은 부엌에서 혼자 차리던 밥상. 식탁에 혼자 앉아 먹는 저녁. 그것과 지금이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공간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다. 분당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서진이 먼저 말했다. 도연이 수저를 내렸다. 언제예요? 몇 주 안에. 그냥 거기서 계속 도망쳐 있을 수는 없어요. 도연은 잠깐 서진을 바라봤다. 혼자 가실 겁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도연은 다시 수저를 들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 잠들지 못했다. 분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 집으로, 그 정막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제는 달랐다.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도 달라질 것이었다.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도연이 함께 간다면 그 생각이 가슴을 조용히 채웠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몇 주 뒤 서진은 분당으로 돌아왔다. 도현과 함께였다. 유리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서진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사이가 끊긴 것도 완전히 멀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거리가 생겼다.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서진은 알았다. 그 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프기는 했다. 그러나 아픔과 두려움은 다른 것이었다. 집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잠깐 멈췄다. 몇 주 만에 보는 집이었는데 낯설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달랐다. 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다. 도연이 먼저 문을 열었다. 서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창문을 열지 않아 눅눅한 냄새가 났다. 서진은 창문부터 열었다. 늦봄의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랑였다. 그 바람이 방 안을 통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잠깐 서서 그걸 맞았다.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다. 서진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남편의 코트가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사진이 제자리에 있었다. 서재의 찻잔도. 모든 것이 2달 전과 같았다. 서진은 옷걸이 앞에 섰다. 베이지색 코트를 두 손으로 내렸다. 오래 안고 있었다. 남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아직. 도연은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지 않은 척 물을 끓였다. 한참이 지나 서진이 옷장을 열었다. 코트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차곡차곡 개어서 옷장 안에 넣었다. 닫았다. 이제 나도 살게요. 혼잣말처럼 낮게 했지만 방 안에 분명하게 울렸다. 도연이 부엌에서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뚜껑을 열었다. 먼지가 빗속에 흩어졌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차가웠다. 그러나 손끝이 닿는 순간 익숙한 온기가 올라왔다. 자신의 열기가 건반에 스미는 감각. 살아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온도. 첫 음이 울렸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꿈을 꾼다는 뜻의 곡. 멜로디는 느리고 부드러웠다. 강요하지 않는 음악이었다. 그냥 흘렀다. 집 안으로, 공기 안으로, 그리고 서진 자신 안으로.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 서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나쁜 힘이 아니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힘이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것들이 조금씩 내려갔다. 2년간의 슬픔, 혼자인 두려움, 체면이라는 무게, 선택에 대한 불안. 음과 함께 조금씩 내려갔다. 도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피아노 위에 서진을 향해 있었다. 어깨의 곡선, 건반을 누를 때마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등의 선,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끼어들지 않았다. 이것은 서진의 시간이었다. 음악이 서진의 것이라는 걸 도연은 알았다. 멜로디가 중간쯤 지났을 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에도 음악은 이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아니, 슬프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이 피아노 앞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소리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지막 음이 울렸다. 길게 방 안을 채우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완전히 가라앉고 나서야 도연이 입을 열었다. 아름답습니다, 서진 씨. 그 이름이었다. 사모님도 선생님도 교수님도 아닌 서진 씨. 서진은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더 흘렀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도연이 다가왔다. 서진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 손의 온도가 건반보다 따뜻했다. 서진은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울어도 됩니다. 알아요.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제는 알아요. 한참 그렇게 있었다. 도연의 손이 어깨 위에 머물렀다. 서진은 그 손의 무게를 느꼈다. 무겁지 않았다. 그냥 있어주는 온기였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봄의 햇빛이 피아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건반 위에 빛의 줄기가 놓인 것 같았다. 그 빛이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서진은 다시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이번엔 다른 곡이었다. 더 밝은 곡.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하나. 가볍고 맑은 멜로디. 그 음이 퍼지는 동안 서진의 표정이 달라졌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끝이 올라갔다. 도연은 뒤로 물러서 소파에 앉았다. 눈을 감지 않고 서진의 연주를 들었다. 그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다.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는 것이, 이 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 그에게도 무언가를 채워주었다. 연주가 끝났다. 서진이 손을 내렸다. 배고프지 않아요? 도연이 먼저 말했다. 서진이 웃었다. 이상한 타이밍이었지만 그래서 더 웃겼다. 배고프네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도연이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서진이 옆에서 야채를 씻었다.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어깨가 닿았다. 손이 가끔 스쳤다. 그때마다 서진의 뺨이 조금씩 달아올랐다.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했다. 지금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도연이 어제 점검한 건물 이야기.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밥상 위에 오가는 동안 서진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일상이었다. 누군가와 나누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실감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설거지를 했다. 서진은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았다. 창밖은 어두워졌다. 부엌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물소리, 그릇소리, 가끔 닿는 손가락. 도연이 마지막 그릇을 닦아 넘겼다. 서진이 받았다. 손이 잠깐 겹쳤다. 두 사람 모두 손을 거두지 않았다. 도연이 서진을 봤다. 서진도 그를 봤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있는 것들이 말보다 많았다. 조심스러움, 따뜻함, 그리고 그 아래에 단단히 자리 잡은 무언가.
서진이 먼저 시선을 거뒀다. 그릇을 제자리에 넣었다. 행주를 개어 걸었다. 도연은 손을 닦았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봤다. 분당의 밤이 조용했다. 가끔 차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서진이 말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도연은 잠깐 있다가 대답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두 사람 모두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늦은 봄의 밤이었다. 창문 너머 벚꽃은 이미 졌지만 가로수들이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초록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사랑은 이른 나이의 것만이 아니었다. 61의 봄은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서진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다. 나쁜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이상하게 눈이 떠져 있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빛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다가 그 사이사이에 오늘 하루가 자꾸 재생됐다. 피아노 소리, 도연의 목소리, 어깨 위에 얹혔던 그 손의 온기,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오간 아무것도 아닌 말들. 서진은 생각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61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세상은 어떻게 볼 것인지, 유리는 뭐라고 할 것인지, 남편의 기억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러나 생각이 길어질수록 답이 하나로 좁혀졌다. 지금 이 가슴이 뜨겁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정직한 것이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도연이 오기로 했다. 집을 함께 돌보기로 했다. 작은 것들부터 낡은 창틀, 삐걱거리는 문 경첩, 오래된 화분들. 그것들을 함께 보기로 했다. 그것이 일상이었다. 거창하지 않은 그냥 함께 있는 일상. 서진은 그것이 좋았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늦봄의 바람.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잠들었다. 오랫동안 없었던 편안한 잠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